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9강 192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 그 중에서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34번, 똑같이 34번이고요. 교과서도 60에서 61페이지, 교재는 19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눈. 첫 번째, 뭘 파악하라? 시기를 파악하라.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시기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랬죠?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개지죠? 네, 3개. 어떻게? 10년 단위로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3개의 시기로 쪼개지죠. 자, 일제강점기를 이렇게 10년 단위로 3개의 시기로 쪼갤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시기별로 뭐가 변하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식민통치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느 시기인가 시기 파악하고 그 다음 뭐 파악해야 돼?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치와 경제 나누어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뭐 공부하는 내용 몇 년대였죠? 시기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몇 년대 공부하고 있죠? 네, 1920년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기 파악했으니까 그 다음 뭐 봐야 되죠? 네, 그 시기 1920년대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식민 지배했는가, 식민지배 방식을 정치와 경제로 나눠봐야 한다고 했죠. 1920년대 일본은 정치적으로 무슨 통치를 내세웠죠? 문화 통치를 내세웠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야. 그치? 자, 문화 통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이 배경이 뭐였죠? 그렇죠. 3.1운동이었죠, 여러분들. 19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무슨 통치를 시행했어? 무단 통치. 그냥 힘으로 빠방 찍어 누르는 무단 통치 하다가 이게 기본 마인드가 뭐였어? 조선인들은 빠가살이니까 개 돼지들이니까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면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빵 터진 거잖아요. 3.1운동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겠다? 단순히 힘으로는 조선인들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어떻게 하겠다? 당장은 좀 화가 난 조선인들을 달래줘야겠다. 좀 진정시켜야겠다. 근데 진짜 목적은 뭐야? 정말 우리를 잘해주겠다는 거? 아니었죠. 우리 민족을 달래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 민족을 이간질해서 분열시켜서 다시는 3.1운동 때처럼 우리 민족이 똘똘 뭉치지 못하도록 우리 민족을 갈갈이 찢어놓겠다는 게 문화통치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문화통치 공부할 땐 뭐랑 뭐를 구분해야 돼? 양의 탈을 쓴 늑대. 일본이 겉으로 쓰고 있는 양의 탈. 겉으로 주장하는 문화통치의 듣기 좋은 내용, 껍데기, 겉에 껍데기 내용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겉에 껍데기는 다 뭐에 반대예요? 일단 우리 민족 달래야 되니까 우리 민족의 불만을 가지고 있던 10년대 무단통치와는 정반대가 문화통치의 껍데기 내용이었죠. 그 껍데기 내용 보시고 진짜 그랬는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침략적인 본질, 그 늑대, 알맹이를 봐야 했죠. 이걸 내용으로도 기억하셔야 되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취임사와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글로 된 자료, 그리고 그 사진과 표와 그래프 같은 그런 자료로도 여러분이 연결해서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920년대 정치적인 문화통치 공부했으면 이번 시간에 뭐 공부할 차례죠? 정치 공부했으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1920년대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뭐랑 뭐죠? 네, 산미증식 계획과 회사령 폐지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중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산미증식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 일단 뜻풀이부터 해볼게요. 산, 생산한다. 무엇을? 미는 쌀미자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뭘 생산하는 거? 쌀을 생산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키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거냐? 일본이 우리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주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산미증식 계획. 자, 어때요? 선생님 지금 제대로 말하신 거 맞아요? 누가 누구를요?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일본이 우리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주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듣기엔 어때요? 이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일본 정말 달라졌나? 아닙니다. 20년대가 다 이래요. 겉으로는 다 좋아 보여. 그럼 진짜 이게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이 왜 갑자기 우리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 주겠다고 나왔느냐? 배경을 볼게요.
1차 세계대전 기억나십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같은 제국주의 깡패들이 식민지 쟁탈전, 땅 따먹기 하다가 지들끼리 싸운 거라고 했죠.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일본은 전쟁의 승전국이었나요? 패전국이었나요? 네, 불행하게도 일본은 전쟁의 승전국이었어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어쨌건 일본은 전쟁에서 이겼어. 그 결과 일본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 엄청난 풍요로움을 안겨줘요. 왜냐?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세계사 시간 아니니까. 1차 세계대전의 그 주 무대가 어디였냐? 유럽이었어요. 이 전쟁의 주요 당사자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거든. 영국과 프랑스가 한 팀, 이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를 뺏으려는 독일, 이래가 둘이 붙고 이 전쟁이 커진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무대가 유럽이야. 그래서 유럽은 이 전쟁으로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전쟁에 패배한 독일도 마찬가지고 전쟁에 이긴 영국과 프랑스도 완전 만신창이가 된 거였어요. 근데 일본이 있는 이 야시아가 어때? 전쟁이 벌어진 유럽이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 일본은 전쟁 동안 피해본 게 거의 없어요. 일본은 뭐만 했냐? 전쟁 기간 내내 무기만 신나게 팔아치웠어. 얘네가 영국 편이었거든. 일본이 영일동맹 기억나죠,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 그 러일 전쟁 일으킬 때 영국 편이었잖아. 그래서 일본은 영국이랑 프랑스에 무기만 신나게 팔아서 돈만 번 거야.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없고 돈만 실컷 벌어들인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 이 전쟁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투자했냐? 자신 나라의 그 경제 개발에 투자합니다. 산업과 공업에 이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 결과 이 벌어들인 돈으로 산업과 공업에 투자해서 일본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산업국가, 공업국가로 업그레이드가 끝납니다. 그전에도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서 완전히 이제 10년대 끝날 때 20년대 들어오면은 일본이 완벽한 산업, 공업국가로 업그레이드가 끝나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산업과 공업은 어디가 발전한다는 소리야? 그래, 도시에다가 이제 막 공장이랑 기계를 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가 엄청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일본에 살고 있는 젊은이야. 이제 취업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막 발전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취업할래요? 농촌에서 농사 지을래요? 도시 공장에 취업할래요? 그죠? 당연히 도시로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 공장, 산업과 공업이 발전하는 도시로 몰려드는 거야. 농촌을 떠나서. 이러니까 어디가 텅텅 비어? 농촌이 텅텅 비는 거야. 뭐 할 사람이 없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에서 뭐가 부족해져? 다 도시랑 공장으로, 산업과 공업이 발전한 도시랑 공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쌀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쌀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쌀 가격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일본에서 사람들이 폭동까지 일으켜요. 쌀폭동. 우리에게 쌀을 달라 이러고 막 쌀폭동까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쵸? 농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산업국가, 공업국가인데 그래서 맨날 농촌이 죽어가니까 우리나라도 막 농촌 살리려고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지금 문제는 쌀이 부족하다는 거잖아. 근데 일본은 뭐가 있죠? 식민지, 우리 조선이 있잖아. 이게 일본이 생각한 거야. 우리 일본에서 부족한 쌀을 어떻게 하겠다? 누구에게 얻어와야겠다? 조선에게서 얻어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처음이 아니야. 생각해봐, 얘들아. 강화도 조약, 무제한 곡물 유출. 동학농민운동도 왜 일어났죠? 일본이 하도 쌀을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지방가들이 반공령했다가 그게 실패하면 쌀 더 가져가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빵 터진 거잖아요. 그것도 원인이 됐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쌀은 이미 그전부터 가져갔어. 그럼 이번에도 그냥 쌀 가져가면 될 건데 뭐하러 이런 계획까지 세우느냐? 이제 일본이 부족한 쌀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일본이 완벽한 산업국가, 공업국가가 됐잖아요. 쌀 부족한 양이 어마어마해진 거야. 근데 기존에 조선에서 생산되던 쌀의 양으로는 일본에서 부족한 쌀을 100% 보충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전이랑은 그 부족한 쌀의 양이 강화도 조약, 동학농민이랑 달라. 엄청나게 많은 쌀이 필요한 거야, 일본이. 근데 조선에서는 그 일본에서 부족한 쌀을 공급할 만한 생산력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생산량이 아니고 일본이 계획은 이거야. 우리한테 쌀이 100만큼 필요한데 조선에서 쌀이 50밖에 안 나네? 그럼 어떻게? 조선의 생산량을 늘려서라도 우리한테 필요한 쌀을 다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섬뜩한 거 아니야? 삥을 뜯을 건데 얘가 돈이 없어. 얘가 돈을 더 벌게 해서라도 앵벌이를 시켜서라도 돈을 벌게 해서 그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섬뜩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자, 조선을 일본에 뭐로 만든다? 빵 셔틀, 쌀 셔틀, 식량 공급 기지로 만든 다음에 일본의 부족한, 이 산업화 공업화돼서 일본의 부족한 이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완전 우리 조선을 일본의 쌀 셔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본의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 틀릴까? 산미증식 계획으로 일본이 우리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 산미증식 계획으로 조선의 쌀 생산량은 증가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러면 대부분의 친구들, 여러분 항상 일본이라 그러면 일본 나쁜 놈, 나쁜 부정적 감정이 걸리니까 일본이니까 다 실패했을까 생각해. 당연히 쌀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정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틀려요. 함정입니다. 여러분, 산미증식 계획으로 조선의 쌀 생산량은 증가해요. 꽤 많이 증가합니다. 일본이 사활을 걸었거든 이때. 일본은 당장 우리 조선에서 쌀을 안 가져가면 일본 사람들이 폭동해서 난리가 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엄청난 노력 끝에 일본의 그 노력 끝에 산미증식 계획으로 조선의 쌀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이건 팩트예요. 자, 근데 그럼 쌀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건 일본의 목적이 불손하더라도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말했잖아. 일본이 우리 쌀 생산량을 왜 증가시키는데? 우리 먹고 살게 해주려고? 아니야. 자기 나라의 부족한 식량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만큼 생산량을 늘렸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가져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여러분, 이 산미증식 계획, 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건데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면 눈이 맞으면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처럼 치트키 써가지고 쌀 생산량 증가되는 게 아니야.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 그죠? 당연히 뭐니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왜? 당장 생각해봐. 쌀 생산량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더 좋은 농기구도 써야 되고, 더 좋은 비료, 더 좋은 종자도 써야 되고, 돈 들 게 많잖아. 저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그 산미증식 계획에 필요한 이 돈을 누구에게 부담시켰을까요? 우리 조선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켰어. 이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일본이 너희 조선의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를 위한 계획이거든, 이거? 이거 니네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 누가 내? 니네가 내.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돈을 부담을 시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산미증식 계획에 그 필요한 돈 있죠? 비용. 그거를 우리 조선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비료값, 수리시설 만드는 거, 더 좋은 농기구를 쓰는 거 등등. 이것 때문에 조선 농민들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도 쌀 생산량이 늘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중요한 거야. 쌀 생산량이 증가한 거 맞아요. 근데 증가한 양보다 뭐가 더 많냐? 일본이 가져간 수탈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리는 건 여러분들,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셔도 됩니다, 빈칸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수학 시간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띵킹. 기존의 조선의 쌀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쳐볼게요, 100. 자, 조선에서 100만큼의 쌀이 나왔어. 근데 이 산미증식 계획을 일본이 실행한 거야. 자,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큼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증산량이 얼마야? 그래, 증산량이 50인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일본이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50만큼 생산량이 증가했으면 얼마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 그죠? 50 이상 가져가면 안 되죠. 늘어난 만큼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일본은 50만큼 늘었어?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80인데? 그냥 80을 가져가자. 이러고 우리에게 늘어난 양은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양만큼 80을 가져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양이 50이면 80만큼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오히려 그전보다 우리 조선인에게 돌아오는 쌀의 양은 줄어든 거야.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야. 늘어난 양보다 수탈량이 더 많다. 이해가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래, 우리한테 돌아오는 1인당 조선인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는 거죠. 1인당 쌀 소비량. 오히려 산미증식 계획 전보다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그래.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현대사에 들어와서도요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요. 계속 줄어. 근데 이거 왜 주는 거야?
밥 말고 먹을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 1년 내내 밥만 먹어요? 아니잖아. 야, 오늘 점심은 치킨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피자 먹을까? 스파게티 먹을까? 이런 거 밥 대신 딴 걸 먹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파이브백을 주는 건데 이때는 정말 못 먹는 거예요. 굶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쌀의 양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굶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농민들이 싸그리 몰락해요. 왜냐? 말했죠? 판비증식 계획에 들어가는 돈을 누구에게 부담시켰어?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시켰잖아.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반 학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 하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하나가 농민이에요. 이 100평짜리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민인데 어느 날 일본 관리가 오더니 하나한테 야, 하나야, 이번에 너희 조선인들의 쌀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판미증식 계획을 실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그거 좋네요. 이제 일본이 말한 거죠. 자, 판미증식 계획 너희 생산량을 늘려주는 거니까 어때? 누구에게 좋은 거야? 너에게 좋은 거지. 네. 그럼 여기 들어간 돈 누가 내야 돼? 네가 내야 돼. 네가 다 내. 판미증식 계획에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1억 네가 내. 하나가 말한 거죠. 저 같은 가난한 자영농이 1억이 어디 있어요? 빌려서라도 내. 해서 강제로 이 필요한 돈을 하나에게 빚을 지운 다음에 판미증식 계획 프로젝트를 하나의 땅에 실행을 합니다. 그 하나 어쨌건 1억을 빚졌지만 판미증식 계획을 실행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그래서 희망이 있겠죠. 이 계획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그걸로 이제 빚도 갚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일본이 삥 뜯어가는 거야. 하나는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빌린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본전도 못 찾는데 어떻게 돼? 돈을 못 갚으니까. 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고 못 갚으니까 하나가 할 수 있는 거. 일본인 지주를 찾아갑니다. 가서 나으리, 제가 이게 빚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리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제 땅 다 드릴게요. 제 땅 다 드릴 테니까 저를 그 땅을 빌려서 대신 농사짓는 소작농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자영농들이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다 팔고 뭐가 되는 거야?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들. 자,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이제 자영농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산미증식 계획에 진 빚을 갚지 못해서 본전도 못 찾으니까 땅을 다 지주들에게 넘기고 소작농이 되어버립니다. 자영농이 줄어요. 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때도 자영농 줄었잖아요. 맞아. 그때도 줄었는데 더 줄어든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던 자영농도 이걸로 몰락해버립니다. 근데 그나마 하나처럼 땅이 있는 농민들은 땅을 팔면 돼. 소작농이 될 수 있다고. 근데 누가 문제일까? 애초에 땅이 없던 소작농들. 그 소작농들에게도 이런 걸 실행을 했거든요. 팔 땅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야반도주해버립니다. 어디로? 일본의 소나기가 미치지 않는 만주랑 연해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연해주는 독립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살기 좋아, 여기? 말했잖아. 한겨울에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예요, 여러분들. 남해나라 땅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 살기 안 좋은데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정말 이때. 그래서 이때 정말 산미증식 계획 겉으로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농민들이 몰락해버리고 도망치고 굶어 죽으니까 누가 당황할까요? 일본이 당황하는 거야. 얘들아, 산미증식 계획은 일본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동화 알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떻게 끝나? 그 욕심 많은 부부가 거위가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니까 야, 이 거위의 뱃속에는 얼마나 황금이 많을까 하고 배를 쫙 갈라가지고 거위가 죽어버렸어. 황금알 낳을 수 있어, 없어? 못 낳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야. 일본의 부족한 쌀을 공급해주는 소중한 거위라고.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굶어 죽고 도망치고 해서 황금알을 못 낳으면 일본의 이 계획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최소한 일본 입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굶거나 이렇게 몰락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죠? 일본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아? 우리나라 농민들이 계속 일을 하게 해야겠죠. 일본은 우리 농민들이 굶어 죽으면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여러분들, 와씨,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우리가 증산량을 초과해서는 뺏어가면 안 되겠다. 혹은 산미증식 계획에 필요한 돈을 우리 일본이 좀 대신 부담을 해주자. 혹은 뭐 좀 덜 뜯어가자.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살려줘야 이게 정상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그죠? 그래야 서로 윈윈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아. 돈도 쓰기 싫고 여전히 산미증식에 들어간 돈은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싶고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 계속 삥 뜯어가고 싶어. 근데 우리 농민들이 몰락하면 안 돼. 거위는 죽으면 안 돼. 일본이 이거예요. 굶어 죽지만 마. 그래서 정말 일본이 획기적인, 너무나 자비로운 해결책을 갖고 옵니다. 야, 뒤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농민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만주에서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착해. 가축 사료를 수입해와요. 개, 돼지, 짐승들이 먹는 가축 사료를 수입해 오고요. 그리고 잡곡도 수입을 해와요. 쌤, 그 잡곡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만주 잡곡이 어떤 잡곡이냐면은 진짜 거의 썩은 쌀 있죠? 진짜 여러분 아마 지금 먹으라 그러면 한 입 먹고 으악 할 거야. 그 정도로 참 안 좋은 그런 싸구려 쌀들을 수입해 옵니다. 이걸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야, 거위들아, 죽지만 마. 굶어 죽지 말고 이 가축 사료랑 잡곡 먹고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산미증식 계획을 유지시켜 주렴. 이게 일본의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내신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되게 헷갈리는 게 산미증식 계획이 이루어졌던 이 당시에 만주에서 가축 사료를 수입해왔다. 이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틀렸다 생각을 해. 아니, 살생산량이 늘어났는데 뭐하러 가축 사료랑 잡곡을 수입해와? 아니에요. 수입해왔습니다. 알죠? 한국 농민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너무 좋은 나라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울까? 참. 이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미전식 계획의 배경, 일본이 1차 세계대전으로 산업화, 공업화되면서 쌀이 부족해지니까 자기네가 부족한 쌀을 우리 조선에서 얻어가기 위해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 기지로 삼아서 일본의 식량 부족화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은 어떻게 했다? 증가한 거 맞아. 이건 팩트예요. 다만 문제는 뭐다? 한미전식 계획에 필요한 드는 돈을 다 우리 농민들에게 부담을 시켰다. 빚을 지었고 늘어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뺏어가서 본전지기도 못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줄고 식량이 부족해서 농민들은 몰락했다. 자영농들은 그 산미지식 계획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땅을 팔고 소작농이 되고 소작농들은 굶어 죽거나 만주랑 안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일본 어떻게 했다?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만주에서 가축 사료와 잡곡을 수입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 자료를 볼까요? 뒷장을 잠깐 봅시다. 프린트 뒷장을 보시게 되면 왼쪽 아래에 주제 탐구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 여기 한번 좀 띄워드릴게요. 그래프도 잘 보셔야 돼. 이거 딱 나오면은 이거 보고서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거기 봐봐. 거기 여러분들 작은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가 두 개 나오죠. 긴 막대 그래프가 생산량, 그리고 아래에 있는 작은 막대 그래프가 일본의 유출량, 그러니까 수탈량이죠.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가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죠. 생산량이 늘지만 그 늘어나는 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을 삥 뜯어가고요. 그 결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이렇게 내용으로 글로 나오거나 그래프로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말했죠? 항상 문제는 산미증식 계획의 뭐 배경, 내용, 결과를 골라라 이렇게 안 나와. 자료 딱 주고서 이 자료가 나타내는 일본의 정책에 대한 배경, 내용, 결과를 뭐 골라보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자료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령 폐지를 가볼게요. 회사령 폐지. 나 이쪽 이제는 수업하다 보면은 저도 막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사탄 방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끔 들긴 합니다. 너무 착해서 그래요. 자, 회사령 폐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회사령에 대한 내용 떠올려 볼까요? 회사령은 언제 나왔죠, 여러분들? 네. 1910년대 일본이 시행했던 경제정책이었어요. 회사령. 회사령 내용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조선 땅에 회사를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누구의 조선 총독부의 무엇을? 허락을 맡아라. 허가를 맡아야 한다라는 거였죠. 회사 짓고 싶으면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라. 허가제였죠. 자, 이 회사령은 우리 조선인들에게만 적용이 됐죠. 태영령처럼 우리 조선인들에게만 적용이 됐죠. 그죠? 일본인들 회사 마음껏 지었죠. 그죠? 이러면 틀린다 그랬죠. 회사령은 태영령이랑은 달라. 조선과 일본 모두에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회사를 지으려면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됐고, 허락을 맡으라는 얘기는 허락을 잘 안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한 이유는 당연히 쉽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안 되니까. 근데 왜 일본인에게까지 회사를 못 짓게 회사령을 적용시켰을까? 191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일본의 본토 개발, 일본이 아직 그 일본 본토가 완벽한 산업화와 공업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막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조선 땅으로 건너가 버리면 일본 본토의 산업화 공업화가 점점 늦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한 거야. 기다려. 좀만 기다려. 우리 일본 본토가 완벽하게 산업화 공업화 될 때까지 기다려. 완벽하게 우리 일본 본진 개발이 끝나면 그때 조선 땅으로 건너가게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일본 본진이 완벽하게 산업화 공업화가 끝나면 뭐 하게 해주겠다? 조선으로 건너가서 해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일본의 본진 개발이 끝났어요. 자, 방금 배웠죠? 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은 전쟁에 이겼고 그 이긴 돈을 산업과 공업에 투자해서 일본이 완벽하게 산업화 공업화로 업그레이드가 끝났어. 더 이상 일본에 있는 기업들을 일본 땅에 잡아둘 이유가 없어. 이제 뭐 해야 돼? 조선으로 건너가라. 이제 마음껏 건너가서 조선 땅에다가 회사를 지어라. 라고 하는데 딱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딱 건너와 보니까 뭐가 있어? 회사령이 있는 거야. 회사 지을 때마다 총독부에 가서 저희 회사 짓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야.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회사를 편하게 짓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회사 지을 때 총독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마음대로 지어라. 하면 회사령을 폐지시킨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1920년대 일본은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 조선인 여러분, 그 신변대 무단 통치 때 회사 지을 때마다 우리 총독부에 허락 맡아야 되고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우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를 편하게 마음껏 짓게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허락을 맡는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겉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야? 그래, 일본 애들이 회사 편하게 짓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회사령이 폐지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아이고야, 회사를 지을 때 총독부의 허락을 맡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맡을 필요가 아니라 이제 뭐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그래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퇴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담임교사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 조퇴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맡고 허락해주면 조퇴하잖아. 근데 이제는 신고만 하면 돼.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그냥 집에 간 다음에 다음날 와서 아 쌤 저 어제 조퇴했어요? 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 회사령이 폐지됐다는 거는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일본 자본, 일본 재벌,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게 어떨까요? 훨씬 편해지겠죠.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일본 회사는 덩치로 치면 대형 할인마트야. 이 막 가격도 싸고 품질도 엄청 좋아. 그에 반해 우리 조선 기업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상대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품질에서도 가격에서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자본이 막 넘어오니까 우리 조선 자본, 조선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스마트워치거든요. 스마트워치예요. 이거 갤럭시 워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 갤럭시 워치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나온 스마트워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야. 근데 시설은 막 기능은 최첨단이야. 조선에서 만드는 스마트워치는 하나에 100만 원인데 시설은 완전 구닥다리예요. 시계밖에 못 봐. 그럼 뭐 살래요? 당연히 일본 거 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조선 기업이 다 망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야, 이대로 가다간 조선 기업들 다 망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우리 조선 기업을 살려야겠다. 좀 품질 안 좋고 가격 안 좋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물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을 좀 사도록 해야겠다 해서 뭐가 나오냐? 20년대에 나중에 배울 거야. 연결해 받아두세요.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회사령 폐지도 여러분 자료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오른쪽 위에 1920년대 국내 산업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 빡 증가하는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일본, 아래에 있는 게 한국 회사예요. 일본 회사들이 언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1923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회사량이 폐지됐거든요. 이때부터. 일본 기업이 빡 증가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1920년대 일본의 그 식민 통치, 정치적으로 문화 통치, 경제적으로 산미 증식과 회사령 폐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를 공부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뭘 공부할까? 그렇죠. 이러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1920년대 독립운동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볼 건데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엔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